통신 확인해야 되겠죠. 통신 확인. 맞점하셨습니까? 통신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 아주 잘 진행되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사전 확인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 이제 그런 안내 다 드렸으니까 그냥 이제 바로 우리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혹시 그 오전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어제 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궁금하시거나 뭐 코드적인 이제 측면에서 궁금하시거나 그런 점들 있으시면 이제 알려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요런 이제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에 대해서 이제 사전 확인 결과를 이제 살펴보면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익숙하시지 않다라고 이제 응답을 이제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코드가 그냥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방해가 될까 봐 혹은 뭐 진행에 방해가 될까 봐뭐 하여튼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제 그냥 오케이 알겠어 뭐 좋아 좋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챗GPT 같은 거를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를 권장 이제 드려요. 오늘 이제 되려나? 안 되는 이 시크릿 모드에서는 안 되네. 시크릿 모드에서 이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왜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모르는 이제 코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제 되는데, 야, 영어로 설명해 주면 뭐 어떡하니? 그죠? 그러면 이제 수정을 좀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수정 버튼을 이제 누르고, 여기서 이제, 코드 해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 해설이라고 하니까, 이거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한국말로 잘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코드와 관련해서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실행하다 이제 맥락이 있으니까 얘한테 이제 그런 맥락을 다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거기서 이제 로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 주석도 심지어는 이제 한국말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2020년대 프로그래밍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기타브의 코파일럿도 마찬가지지만 작성하시는 코드가 뭐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의하면은 사내 교육 같은 거 하면 조교를 꼭 데려가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이제 조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소개를 이제 해드리고 근데 뭐 코드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일일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기 뭐 이렇게 불러드리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기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조교 한 명 이제 구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서 이제 꿀 알바지 꿀 알바 그죠?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저기 이제 뒤에 앉았고 내가 일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코드가 좀 잘 안 되신다든지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코드에 대한 이제 숙련도가 있는 그런 친구라고 친구는 아니지 우리가 친구는 아니잖아. 저는 이제 40대인데 조교는 한 20대 후반 뭐 이럴 텐데 친구라고 부르면은 이제 너무 이제 쿨해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애쓰는 이제 그런 모습이겠죠. 이제 조교 선생님이 이제 도와주시고 뭐 이랬었는데 요새는 저는 이제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챗GPT가 훌륭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코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그런 조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켓 모드에서는 이제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뭐 로그인이나 가입을 하지 않고도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가능했었는데, 혹시 뭐 로그인이 뭐 필요하면 하면 되죠. 뭐 구글 계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나 애플 계정을 이제 가지고서 하면 되고, 안 그래도 그 어젯밤에 애플이 그 애플 인텔리전스, 딱 그거를 이제 줄여서 AI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그 발표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잘했네. 되게 기대가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회사 홍보해 줄 필요는 없는데, 너가 앱등이라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죠. 공교롭게도 뭐 맥 쓰고 뭐 아이폰 쓰고 뭐 그 애플워치 차고 이제 다니니까는 뭐 그 찐 앱등이네요. 그죠? 그런데 그 거기서 이제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애플 인텔리전스나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면서 저 또 그 데이터 센터에서 또 하는 이제 일들도 그 애플 실리콘 기반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생태계를 완전히 이제 벗어났죠. 2008년에 결별을 했거든요. 애플이랑 엔비디아가. 그리고 이제 또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남의 회사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애플이 검색으로서 그 구글 검색 엔진을 탑재를 했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 랭귀지 모델이나 이런 거는 또 이제 거기서 이제 1등인 챗GPT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챗GPT를 이제 실이랑 이제 통합을 시킨 거를 이제 마지막 발표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챗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챗GPT 그 맥 앱을 따로 이제 냈는데, 그 다음번 그 맥 OS 업데이트에서는 이제 요 챗GPT 자체가 이제 실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요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이제 있을까 이제 싶더라고요. 그냥 그만큼 지금 막 엄청나게 이제 빨리 바뀌고 있는 거죠. 뭘 만들었는데 또 뭐 이게 뭐 합종 연행이 막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챗GPT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 애플하고도 이제 손을 잡고, 그죠? 그래서 이제 애플은 구글의 검색 엔진을 탑재했지만 처음에 이제 구글의 그 제미니라고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읽고 싶은데, 구글은 이제 제미나이, 그죠? 에미나인가? 그래서 이제 그 제미나이를 처음에 고려를 했다가, 사실 이제 구글이 좀 의외로 되게 헤매고 있죠. 트랜스포머도 구글이 만들고 했는데, 구글의 출신들이 이제 만들고 했는데, 구글이 이제 그 검색 엔진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는 거를 이제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격적인 이제 포지션을 이제 못 내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챗GPT를 만드는 오픈 AI가 그 GPT라고 하는 그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런 모델을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2018년에 냈고,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기반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요 트랜스포머는 또 구글이 만들었는데, 그죠? 그래서 요새 이제 하여튼 좀 그쪽 업계는 한 서너 개 회사들이 뭐 엄청나게 이제 그냥 초지구적으로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국도 잘해야 되겠죠. 한국도 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주로 뭐 이메일 같은 거 다듬어주고, 뭐 시리를 이제 통합을 하고, 뭐 이미지 생성도 막 해주고, 이런 걸 보니까는 또 저거가 나오면 이 챗GPT를 직접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죠? 나와서 이제 실제로 써봐야 알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애플이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윈도우즈 진영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훨씬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들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AI PC를 가진 개인들이 극도의 생산성을 발휘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이미 도래한 거죠. 이미 도래했고, 그래서
그 코드를 작성할 때도 저는 이제 이게 뭐 제가 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한다기보다는 저 그냥 맨날 이거 씁니다.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 코파일럿 자체도 오픈 AI 쪽 모형이거든요. 코덱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데, 또 뭐 이제 뭐라도 뭐 표시해 놓고 이제 하는데, 요 이제 GitHub 이제 코파일럿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했을 때는 요 코파일럿은 오픈 AI의 코덱스라고 하는 이제 모형을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 이건 이제 챗GPT인데 이제 코드용 챗GPT죠. 근데 GitHub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샀어요. 2019년인가? 18년인가 19년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를 이제 통째로 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오픈 AI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긴밀하게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제 물밑에서 이제 GitHub를 통해서 이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고 대중에 이제 공개를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커온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브랜드가 됐죠. 큰 브랜드가 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빵빵하게 이제 돈도 이제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고객사가 이제 큰 고객을 잡은 거죠. 이제 애플 제일 큰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플 디바이스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아이폰과 뭐 아이패드와 이제 맥 기반을 이제 다 먹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진영도 오픈 AI의 이제 GPT 기반이니까, 그러면 이제 오픈 AI가 운영 체제들의 일종의 이제 신경망처럼 이제 들어가 버리는 게 되는 거죠. 유틸리티처럼. 그래서 구글의 검색 엔진이 초창기에 운영 체제들에 이제 삽입이 되던 그런 굉장히 부분들이 좀 재현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죠. 하여튼 뭐 요새 흥미로운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AI 전략을 이제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이게 AI 전략이 되게 이제 섬세하게 짜야 돼요. 왜냐면 이 랭귀지 모델들,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 이미 이제 빅테크의 영역으로 올라간 거예요. 정말 이제 미국에 몇 개 안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맨날 말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구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픈 AI, 그리고 이제 메타,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까지 이제 거기 추가돼 갖고 한 너댓 개, 대여섯 개 정도 이제 회사들의 어떤 빅테크의 이제 급으로 이제 올라가 버렸는데, 나머지 전 세계는 이런 서비스들을 엄두를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게 내려주시면 그냥 쓰는 거지. 그죠? 여기 이제 탑 고마워 하고 이제 쓰는 거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규모가 애매하면은 비즈니스 모델에 큰 타격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오픈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중소규모의 AI 회사들이 이제 다 날아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막 합쳐지고 이제 덩어리가 막 정리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여섯 개 이제 리그에 이제 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이제 그냥 중간급 회사들은 이제 AI 서비스들이 좀 경쟁이 힘든 거지. 이런 어떤 빅테크들과 경쟁이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우리라고 하면 이제 너무 큰데, 뭐, 네가 5천만 원 뭐 책임질 거냐. 뭐, 그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AI를 하는 이제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제 네이버랑 뭐 카카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규모고, 이제 엄두를 내는 곳이 한 그 정도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LG 같은 경우에도 뭐 엘리베이터 뉴스에 보면 막 인공지능 뭐 데이터 센터 이제 투자한다고 이제 하고 뭐 그러시는데, 또 이제 제가 이제 상의 드린 이제 삼성전자도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제미니? 쌍둥이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이제 제미니라고 읽을게요. 제미나이는 한국어 어감이 좀 안 좋아서. 제미니를 이제 탑재를 해서 첫 번째 AI 이제 폰으로 이렇게 딱 이제 포지션을 해갖고 3천만 대 이상을 이제 판매하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포지션을 했죠.
근데 인제 게임이 전혀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게임이 전혀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인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의 이제 운영 체제와 인제 구글의 인제 인공지능이 큰 수정 없이 인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인제 기여가 그 애플만큼 인제 굉장히 인제 밀접하게 이렇게 통합이 됐는가, 이런 점은 좀 이제 남아 있는 여지죠. 아무래도 인제 우리가 AI의 선두주자는 아니고 그 팔로워죠. 사 그냥 솔직히 말해서 팔로워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나 우리나라 기업이 인제 AI를 선도한다고 이제 보기는 어려우니깐요. 그래서 인제 우리는 그 반도체를 이제 공급해서 그나마 인제 경제를 이제 다행히 인제 그거에 어떻게 이렇게 낑겨서 인제 가고는 있는데, 이게 그 AI의 자체 이제 심각하게 좀 올라타지 않고서 불안불안하죠. 이런 어떤 이런 어떤 큰 논의에 이제 못 끼고 있다는 게 쪼끔 이제 불안하고, 그래서 인제 큰 좀 규모 있는 뭐 네이버 뭐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잘해 주셔야지 또 인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인공지능의 미래가 좀 인제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팟캐스트네. 그죠? 하여튼 인제 그렇고요. 그냥 인제 요 분야 사람으로서 인제 그냥 뭐 생각이 좀 있어서 그냥 인제 점심 먹고 나서 그냥 잡담 삼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개인 생각, 뇌피셜이고, 뭐 저보다 더 인제 훌륭한 분들이 인제 잘하고 계실 테니까. 그렇고, 뭐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잘해야 되겠죠. 지금 지금 석유 얘기할 때가 아닌데. 그게 뭐 진짜 아닐지 모르겠지만. 진짜면 좋겠죠. 네덜란드가 아니고 이제 노르웨이인가? 노르웨이가 국민 한 사람당의 뭐 소득이 뭐 평균이 1억이 이제 훌쩍 넘어간다면서요. 그죠? 그냥 그냥 다 부자야. 다 부자인 사람들이 이제 사는 이제 노르웨이가 북해 유전 같은 게 이제 뭐 대륙붕에서 이제 개발이 되면서 뭐 굉장히 이제 또 자원이 많으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뭐 자원이 많다고만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슈카 월드에서 이제 그러는데, 슈카 형님이 이제 그러시는데, 못 살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막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그래갖고 정글을 거쳐서 미국으로 미리국하고 이런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석유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석유보다도 이런 이제 미래 기술의 가치가 더 높지 않나? 그냥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거야 네 입장이지. 맞아요. 저희가 이제 AI 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미국이 지금 인플레도 되게 심한데, 어쨌든 나홀로 호황이라고 그러잖아요. 뉴스에서. 뭐 정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양극단이 있죠. 저 LA나 뭐 샌프란시스코와 뭐 이런 데는 슬럼화 되고 있고 뭐 난리도 아니라면서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학교 때문에 지낸 적이 있는데, 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간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 또 가본 지 뭐 한 10년, 10년까지는 아니겠구나. 하여튼 뭐 한 5, 6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됐다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이 이제 나홀로 호황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이제 미국은 자원도 많은데, 이제 지금 그런 자원 때문에 호황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 참. 요 슈카 형님이 또 유럽에다가 또 많이 갖다 팔아가지고, 미국에서 뭐 되게 코로나 땐가 뭐 어쩔 뭐 많이 했다고 뭐 그러니까. 하여튼 뭐 땅덩어리가 크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땅덩어리가 적은 우리로서는, 석유는 글쎄요. 되면 좋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제 되고 안 되고가 이제 달린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이고, 근데 이 첨단 기술이나 인공지능은 이제 순수하게 정말 실리콘과, 그리고 이제 이
자연 지능의 조합이잖아요. 실리 그 반도체와 이제 자연 지능의 이제 조합인데, 우리나라에서야말로 이제 이런 거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동향을 이제 보면서 이제 보면, 우리는 그냥 정말 팔로잉 하는 거 이상의 이제 그런 가치를 이제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많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데, 특히나 인제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게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많아졌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 애플 발표도 이제 보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습니다. 인제 뭐 천리길도 한 걸음이니까 KNN부터 가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KNN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왔고요. KNN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근처에 있는 것이 이제 이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요번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은 이제 KNN을 살짝 구현을 해보려고요.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좀 구현을 해보면서 이제 감을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잘 해야 되겠죠.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접 이웃을 찾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거리 측정 방식은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벡터의 각 차원에서의 차이를 제곱하여 합한 뒤 그 합의 제곱근을 취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차원 데이터의 경우 이는 단순히 두 점의 차이의 절대값과 동일합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민코프스키 거리의 한 예입니다. 다시 말해 유클리드 거리는 민코프스 거리 체계에서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절대값의 합으로 계산되는 맨해튼 거리는 또 다른 예로 역시 민코프스키 거리의 일종입니다. 유클리드 거리와 비교할 때 맨해튼 거리는 각 차원을 따라 한 방향씩만 이동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마치 도시의 블록을 따라 이동하는 것과 유사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맨해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러 특성을 가진 데이터에서 거리를 측정할 때는 크기가 큰 값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진 특성들이 있는 경우 거리 측정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다라고 하는 것을 산술적으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간단하죠. 요 이제 두 벡터들의 이제 각 차원별로 서로 이제 차의 제곱을 이제 제곱 합계를 제곱근으로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1차원이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4고 얘가 3이다. 이제 두 개 빼면 1이잖아요. 근데 1차원밖에 없다. 하면은 그냥 뭐 요 제곱근을 이제 씌우면 요게 이제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냥 1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2차원, 3차원 이미에 이제 m차원이 있으면 이제 각 차원별로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하고 그걸 이제 더해주고 이제 제곱근으로 이제 해주는 요게 이제 유클리드 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왜 했냐라고 하면 이제 이미 KNN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KNN을 이제 구현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벡터 거리 산출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규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제한이 잘 됐는데 뭐 이 공식이죠. 그래서 이제 요 람다에서 xi랑 이제 xj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제곱합에 대해서 제곱근을 이제 씌우면 이제 요게 이제 유클리드 거리죠. 벡터 거리 이제 산출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를 이제 해보죠. xi를 이제 훈련 데이터셋에서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이제 하나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xi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럼 이제 4.8 뭐 3.1 어쩌고 저쩌고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x 이제 j를 그죠? 뭐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이제 하나 이제 골라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이제 xi에서 이제 xj를 이제 빼가지고 이제 벡터 거리 이제 산출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벡터 거리 산출을 했을 때 이 값이 만약에 이제 0이다. 0이 이제 최소값이죠. 그러면 그냥 자기 자신인 거죠. 뭐 자기 자신하고 이제 거리를 빼면 뭐 뭐든지 무조건 0이니까요. 근데 이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그냥 멀리 있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제 xj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레이블을 결정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게 0번, 1번, 이제 2번 이런 식의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랑 제일 가까운 이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자기랑 제일 가까운 이웃을 어떻게 찾느냐면 훈련 데이터들과 이제 다 그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 이제 xj를 요 위로 좀 뽑아내고 그 xi를 이런 식으로 그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제 다 순환을 하면서 이제 거리를 이제 측정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xi와는 0.87인데 얘가 조금 더 가깝고 얘는 좀 멀고 얘는 현재까지 중에 제일 가깝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훈련 데이터 전체랑 다 대조를 해서 제일 가까운 이웃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거리를 이웃과 거리라고 하는 이제 목록을 이제 획득을 하고 프린트문을 하는 대신에 이 벡터 거리 산출을 그 수집을 해볼게요. 순차적으로 이제 이웃과 거리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집을 하면 그럼 이제 프린트문이 나온 대신에 이제 목록이 이제 획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이웃과 거리라고 하는 것을 한 처음 5개 정도 이제 보면 아까랑 뭐 그 아까 나왔던 그런 값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일 가까운 이웃은 이제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 거리를 알아야 되죠. 최소 거리는 이제 얼마일까? 그래서 이제 이웃과 이제 거리가 있는데 이거 이제 그 미니멈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작았던 애가 누구냐? 요 미니멈 값을 구하는 거는 이제 파이썬의 빌트인 함수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거리가 이제 0.3이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최소 거리 자체가 아니고 그 최소 거리가 발생한 지점의 그 색인 값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최근접 이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그 미니멈의 위치가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numPy에서는 이제 아규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즉 0.3은 어딘가 있을 텐데 그 어디가 어디냐. 그게 이제 그 아규먼트 min이라고 하는 이제 이제 API입니다. 그럼 이제 이 최근접 이웃이 이제 어디에 있는 거죠? 53번 이제 색인을 가진 이제 샘플이고 그러면 이제 이 최근접 이웃의 이제 그 값 자체를 이제 볼게요. x 이제 i는 그럼 이제 최근접 이웃의 요 트레인 데이터셋은 이제 53번 색인을 이제 선택하면 요거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로 가까운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점인데 그래서 이제 xj랑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xj가 이제 5.5, 3.5, 1.3, 0.2인데 5.5에 대응하는 5.4. 오, 가까운 편이죠. 0.1 정도밖에 제 차이가 안 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3.7하고 3.5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5, 1.3, 0.2, 0.2. 이건 이제 완벽하게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5.3, 5.4가 1.5라면 요 이제 이 두 개만 이제 취하면 저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볼 수 있겠죠. 5.4, 1.5. 아까 이제 위에서 이제 보면 5.4, 1.5면 요 정도겠죠. 그죠? 한 요 정도? 5.4, 1.5. 얘겠다 얘. 요거겠죠. 요게 그 5.4, 1.5에 대한 이제 x1하고 그 x3하고 이제 그래프인데 근데 그 새로운 표본 자체가 테스트 데이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예요. 요 꽃표치네. 요게 지금 그 XJ니까 요게 제일 가깝잖아요. 그럼 뭐 이거는 그 뭘로 예측하면 될까요? 요거는 이제 그 YJ는 0번으로 예측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과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트레인 타겟의 최근접 이웃의 이제 타겟 값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너무 한 방에 이제 써버렸는데 제안이 괜찮았어요. 제안이 괜찮았고 우리는 이제 예측 자체는 이제 트레인 타겟에 이제 최근접 이웃을 하고 그죠? 그 예측을 우리가 이제 그 아이리스 타겟 네임즈로 이제 만약에 이제 변화를 한다면 품종은 세토사로 이제 예측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예측은 우리가 육안으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와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요게 뭐냐? 요게 요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사이킬런의 네이버스의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요거가 요거 그냥 이렇게 구현하면 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비교를 해볼까요? 이제 이 모델 이제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고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핏은 그 트레인 데이터로 이제 훈련하고 예측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수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요 품종을 이제 세토사로 이제 예측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현한 거, 요건 이제 우리가 구현한 이제 홈메이드지, 그죠? 최근접 이웃 찾기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최근접 이웃을 이제 찾는 트레인 데이터셋, 뭐 테스트 데이터셋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획득을 이제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찾을 그 대상 데이터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하고 이제 트레인 타겟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게 트레인 이제 타겟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이제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그 이걸 기반으로 해서 궁금한 것이 그 어떤 이제 데이터 포인트 이제 그 쿼리라고 이제 볼게요. 예, 질의하고자 하는 그런 그 알고 싶은 내용을 이제 쿼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 이 쿼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벡터 거리 산출을 이제 x 쿼리와 이제 xi에 대해서 이제 수행하면 되는 거죠. xi와 이제 쿼리에 대해서 수행하면 되고 그럼 이제 이웃과의 거리가 이제 산출되면 이게 이제 최근접 이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요 최근접 이웃 자체를 이제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최근접 이웃을 가지고서 이제 트레인 타겟에 이제 예측값을 이제 내보낼 것인가인데 예측값을 이제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적인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최근접 이유 찾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물어보고 이제 싶었습니다.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제 넘겼잖아요. 근데 이제 요 쿼리는 지금 이제 요런 방식이면은 이제 한 번에 한 개씩밖에 못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요 쿼리 자체는 테스트 데이터셋의 첫 번째 이제 샘플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공정하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접 이유 찾기가 이제 예측을 이제 수행을 했을 테고, 그럼 이제 품종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면 이제 세토사로 예측하는 건데, 어, 이 위에서도 그 예측이 이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죠? 예측이 이제 첫 번째 값을 가지고서 이제 해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현한 최근접 이유 찾기 알고리즘의 논리와 K 네이버스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동일한 결과를 이제 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어설션에서 그 요 예측 1번하고 예측 이제 2번이라고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예측 1번에 이제 얘는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 이제 물어봤으니까 예측 1번에 이제 첫 번째 값하고 이제 예측 2번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둘이가 이제 동일해야 되겠죠. 예측 1번. 음. 그래서 이제 사실상 어떤 거를 이게 이해하실 때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구현을 해보면 이해가 이제 잘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 벡터 거리 산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간결하게 이제 표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최근접 이웃을 찾는다는 것은 요 fit을 수행할 때 트레인 데이터랑 타겟을 넘겨주는데 이걸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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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궁금한 쿼리가 들어와요. 쿼리가 이제 들어오면 예 하고 일일이 다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대조를 이제 쫙 해보고 그 중에서 이것이 제일 가깝습니다. 이렇게 매번 대조를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훈련 데이터셋이 이제 100개면 100번 거리를 측정하는 거고 100만 번이면 100만 번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최근접 이웃을 찾아서 결과적으로 나한테 제일 가까운 최근접 이웃의 타겟이 결국 예측일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하는 이런 이제 모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현해 보시면 KNN은 이제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이제 잠시 갖겠습니다. 잘 확인이 되시는 대로 또 이제 채팅에서 표시해 주시면 진행에 이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 안 되시거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당연히 우리 대화는 열려 있습니다. 채팅창은 열려 있고요. 또 이제 뭐 여러 다양한 수단들이 이제 제공이 이제 되고요. 뭐 스크린 캡처 뭐 등등을 이제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이거를 채팅에서 말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마이크 있으시면 열어 드릴게요.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잠시 이제 1분 50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는데 참고가 되셨나요? 제가 이제 요 확인하면서 이제 보니까 화면에서 제 얼굴이 코드 이제 밑쪽을 좀 가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코드에 이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얼굴을 좀 반대 방향으로 좀 바꿨습니다. 참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고요. 어떻게 최근 접 이후 찾기 코드 잘 확인되셨으면 채팅창에서 엄지척 으로 이제 확인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KNN의 원리에 대해서는 뭐 구현하는 것만큼 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구현을 해보자고 한 거는 보시다시피 지극히 간단한 이제 논리입니다. 야, 근데 이게 인공지능 맞아?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가 대단히 이제 어렵죠. 대단히 어렵고, 근데 이제 KNN 같은 스타일이 이제 지능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애매하죠. 애매해. 애매하지만 어쨌든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주어짐에 따라서 얘가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제 기계학습에 이제 일단 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의심을 받죠. 이쪽 편인가 저쪽 편인가. 너는 통계 아니야? 아니에요. 뭐 저 기계학습인데요. 이런 느낌이죠. 이게 또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KNN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알겠는데, 이제 K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NN 알고리즘에서 이웃수의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설정은 K1로 이는 특정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가장 가까운 하나의 이웃을 사용해 예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정 샘플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2개 이상의 이웃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K값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K 최근접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이웃의 수를 결정할 때는 분류 목표에 따라 이웃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다수결 원칙에 따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동점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종종 이웃의 수를 홀수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웃의 수를 짝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클래스의 표수가 동일할 때는 타이브레이커 규칙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타이브레이커는 동점인 클래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교한 접근으로는 가까운 이웃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동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이웃의 영향력을 높여 동점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며 동점이 아닌 경우에도 거리에 따른 가중치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역시나 상식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KNN 알고리즘에 같이 이제 보시면 이 이웃수 설정을 이제 한 개로 수행을 이제 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요 이웃수가 이제 제일 가까운 걸로 이제 예측하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세모로 이제 예측을 하겠죠. 근데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주변에 3개 정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모가 제일 가까운 거는 맞다고 칠게요. 근데
그 다음 두 개를 보니까 이제 얘보다는 조금씩 먼데 이제 동그라미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를 세모로 예측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KNN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웃수 1은 잘 설정을 안 합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이라서. 이런 거죠. 그 뭐 점심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진짜 나의 진정한 성별을 모르겠어. 그런 극단적인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뭐 0이나 1이나 이제 둘 중에 하나 이제 이진 분류겠죠. 그래 갖고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남녀노소가 3355 앉아 있더라. 그죠? 아, 참 문자 썼다. 그죠? 내자로 되어 있으면 문자죠. 횡단보도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내가 이제 아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렇게 모르겠어.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할게요. 아 나는 이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내 옆에 앉는 사람이 그 남자면 나는 그럼 나 이제 남자라고 이제 하고 내 테이블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여자면 여자라고 하자. 그런 아주 쓰잘데기 없는 그 KNN 같은 이제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요 옆에 그 여성분이 이제 앉으신 거야. 아, 그렇구나. 나는 사실은 여자였어. 뭐 이런 거죠. 근데 나머지 모두 남자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필이면은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 두 그룹의 어떤 접점에 이 두 그룹이 이렇게 뭐 앉을 필요는 없지만 그죠? 남녀 7세 부동석인가요? 뭐 이렇게 앉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는 이제 다 그 여성분들이 이제 앉고 여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자들만 이제 앉았다. 하필이면은 여기 앉아가지고 그죠? 뭐 여기나 여기 앉았으면 뭐 그냥 뭐 무조건 그 어디를 봐도 남잔데 여기 딱 앉으면은 아 나는 여자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극단적인 예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웃수 1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진영이 바뀔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훈련 데이터가 이제 저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요쯤이겠네요, 요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쯤에 이제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운 걸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오스 1을 하면은 이게 노란색이 되겠죠. 근데 그 나머지 이제 주변에 뭐 서너 개를 이제 보니까 얘는 다 초록색이야. 그러면은 이제 아마 여기에 이제 붙어 있어서 이제 얘만 딱 바라보면 이제 자기는 노란색인 줄 알았지만 야 주변을 좀 봐봐 이러면은 오왜 이래 이거 나 초록색인가 하고 이제 그 초록색으로 진영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포인트죠. 그죠? 그게 어디쯤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6.0이고 4.8, 4.9 정도 이제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기다가 한번 찍어볼까요? 6.0에 4.9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시각화에서 X뉴에서 그 데이터 포인트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이제 코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4.9는 좀 높았다. 4.7? 4.7.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오서방 그 코에 난 점처럼 조금 이제 크긴 한데, 그죠? 요거 이제 마커가 좀 이제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잉 이렇게 이제 들어왔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K에는 그 이웃수 1을 설정하면 노란색이 이제 될 것 같은 이제 느낌적인 이제 느낌입니다. 그죠? 그런 거 아닌가는 이제 쉬는 시간에 끝나고 이어서 이제 현재 데이터셋에 대해서 KNN 모델의 이제 의견을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